정보책 탈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3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들 중에서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다음 중 형상관리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버전관리 도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해도 똑같은 거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는 형상관리라고 하는 거는 변경관리라고 하는 거하고 자, 그리고 버전관리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포함하고 있어요. 얘가 형상관리이다. 그래서 형상관리가 가장 큰 개념이 되는 거고, 변경관리가 가장 작은 거, 그 다음에 버전관리, 그 다음에 형상관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변경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소스코드가 변경되었다. 이런 것들을 관리해 주는 거고, 버전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변경된 거에 대해서 버전을 부여해가지고 이전 버전으로 되돌린다든지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여기는 버전관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변경관리하고 버전관리를 전부 다 포함을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전반적인 것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거, 이게 이제 형상관리이다. 그래서 형상관리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하게 되면은 소프트웨어 개발 도중에 발생하는 그런 그 변경 사항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도구이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형상관리가 가장 큰 개념이고 여기서 버전관리 도구를 찾아라 라고 해도 똑같은 거예요. 자, 일단 엔트라고 하는 거는 얘는 배포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뭔가를 소스코드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이미지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오고 CSS 여기 있는 거 가지고 오고 이것들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명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게 엔트가 되는 거고 얘는 배포 도구에 해당이 된다. 자, CVS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형상관리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OLAP 같은 경우에는 얘는 데이터에서 뭔가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함수들을 제공해 주는 거, 올라프 함수. 그다음에 웨이븐이라고 하는 것도 얘도 마찬가지로 배포 도구에 해당이 되게 되는 거예요. 뭐 폼.xml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도구가 되는 거고, SV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형상관리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죠. 형상관리 도구, 버전관리 도구. 그래서 여기는 CVS하고 SVN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다가 뭔가 레파지토리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거기다가 소스 코드를 업로드하고 뭐 다운로드를 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자, 젠킨스라고 하는 거는 얘는 마찬가지로 배포 도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젠킨스. 자, OLTP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트랜잭션 처리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깃이라고 하는 거, 얘 같은 경우에는 형상관리 도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있는 CVS라든지 SVN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집중식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 환경에서 처리를 하게 된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서 한번 관리를 하고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외부에서도 관리가 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깃이라고 하는 거고, 리누스 토발즈라는 양반이 리눅스를 개발할 때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그래들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얘도 이제 배포 도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들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루비 기반의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 개발 환경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하면은 걔가 그래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들이라고 해가지고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에요. 뭐 자바에서도 이용될 수 있고 여러 형태로 이용이 될 수가 있다. 이게 이제 그래들이라고 하는 배포 도구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서 형상관리 도구 같은 경우에는 CVS, SVN, Git 요게 이제 형상관리 도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래들이라든지 아니면 젠킨스라든지 메이븐이라든지 엔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배포 도구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CVS, SVN, Git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형상관리 절차 보게 되면은 형상 식별하고 형상 통제하고 형상 감사하고 형상 기록하고 이렇게 되는데, 식도 감기 이렇게 되는데 형상 통제가 잘 나와요. 형상 통제. 소프트웨어 형상 변경 요청을 검토하고 승인하여 현재 베이스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게 이제 형상 통제가 되는 거고, 이게 뭐냐면은 형상 식별이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기획팀이 있다, 디자인팀이 있다, 개발팀이 있다, 이런 형상들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버전 1번, 버전 2번, 버전 3번, 뭐 디자인에도 버전들이 있을 거고 개발팀에도 버전들이 이렇게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베이스라인에 잡혀 있는 건 요거예요. 그래서 버전 1로 이렇게 출시가 되었는데 뭔가 형상 변경 요청을 검토했어요. 야, 이거 좀 이제 새로 많이 만들었으니까 바꾸자. 그걸 승인해서 현재 베이스라인에다 반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형상 통제가 된다. 자, 형상 감사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 잘 됐는지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형상 기록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얼마 전에 질문을 제가 받았어요. 어떤 교재에는 형상 식별, 형상 통제, 그리고 형상 기록, 그 다음에 형상 감사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받았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공학 책마다 조금 틀려요. 제가 공부를 한 소프트웨어 공학 책은 2권인데 뭐 알기 쉽게 뭐 플러스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하고 아무튼 2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식도 감기 이렇게 나왔고, 다른 소프트웨어 공학 책에서는
속도, 기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이유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리기 때문이에요. 기록을 하고 나서 그 기록된 거를 감사할 수도 있는 거고 감사를 하고 나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요건 보는 관점에 따라서 조금 틀린 그런 답안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그 인터넷상에서 찾아보시면은 식도 감기가 가장 많을 거예요. 정보처리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아마 거의 다 문제를 풀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식도 감기가 가장 많을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식도 감기가 무조건 정답이냐? 이건 아니에요. 식별하고 통제하고 기록한 다음에 감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출제가 된다면은 이렇게 써도 되고 바꿔서 써도 되고 분명히 하나는 틀릴 거예요. 그 출제하시는 교수님이 어떤 그 소프트웨어 공학책을 공부를 하셨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만 답이 될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가 분명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소프트웨어 공학책 두 권이 있는데 한 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한 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 완벽한 판단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문제는 교수님이 출제를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다. 그리고 형상 통제에서 이런 현재 베이스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아마 그 절차 같은 경우에는 나오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질문을 받아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제가 왜 돌아왔냐면은 우리가 용어들, 형상관리, 버전관리 도구 이런 용어들 그것들 한번 알려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레파지토리라고 하는 거는 뭔가 그냥 서버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하드디스크예요. 그냥 뭔가 저장할 수 있는 거. 여기다가 많은 개발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중에서 대빵 개발자가 있단 말이에요. 자, 대빵 개발자가 이렇게 있고 왕관이 이렇게 씌워줘야지. 자, 이 대빵 개발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 공통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올려줘요. 딱 한 번 올려주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임포트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많은 개발자들이 이렇게 있을 거고 요 개발자들은 여기 대빵 개발자가 올려놓은 여기 있는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라든지 아니면은 공통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돼요. 한번 쫙쫙 당겨 받아야 돼요. 이렇게 쭉쭉 한 번씩 당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한 번씩 쭉쭉 당겨 받는 걸 뭐라고 하냐면은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예요. 체크아웃이라고 하는 거고 자, 다음에 내가 지금 여기에서 뭔가 개발을 진행하면서 파일을 새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스 코드를. 그럼 여기다 올려야 돼요. 자, 그렇게 올릴 때 내가 새로 만들어가지고 올릴 때 뭐를 하냐면은 add라는 거를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새로 만든 게 아니라 변경을 했어요. 변경해가지고 이것들을 반영을 할 때는 커밋이라고 해요. 커밋이라고 한다. 근데 커밋 말고 체크인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20년 넘게 개발을 하면서 체크인이라는 용어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보통 커밋이라고 했고 근데 교재에는 체크인도 나오니까 체크인이나 커밋이나 똑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add하고 누군가가 커밋한 거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받을 때는 뭐를 이용하게 되냐면은 업데이트라고 하는 거를 이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소스 코드가 충돌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개를 확인할 때는 diff라는 거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diff라는 명령. diff는 두 개를 비교하는 거고 두 개를 비교했으면 이것들을 합쳐야 되겠죠. 그래서 merge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그냥 임포트가 뭐고 체크아웃이 뭐고 add가 뭐고 커밋이 뭐고 업데이트가 뭐고 이런 것들을 외우려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인 절차를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대빵 개발자가 뭐를 했다? 임포트를 했다. 그러면 임포트된 것들을 다른 개발자들이 가지고 간다. 체크아웃이라고 한다. 그리고 내가 소스 코드에서 뭔가를 추가를 했다. 뭔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었다. add가 되는 거고 수정을 해서 올렸다. 커밋이 되는 거고 그거를 받는다.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두 개가 틀리다. diff 해가지고 비교하는 거고 비교했으니까 합쳐야 되니까 merge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리고 트렁크라고 하는 거하고 트렁크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브랜치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트렁크는 줄기예요. 줄기. 그래서 여기 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가장 큰 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개발을 막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것들이 이제 서버에 반영되고 얘는 트렁크에서 반영이 되는 거고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따는 거예요. 이렇게 따가지고 브랜치를 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이건 뭐냐면은 얘는 운영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막 한 달짜리, 두 달짜리 이게 여기다 대고 같이 반영을 해버리게 되면은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브랜치를 따가지고 현재 시점에서 여기서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여기 운영 중인 거하고 틀려지겠죠. 그럼 이렇게 합쳐요. 어떻게? 머지를 이용해가지고 합치게 된다. 그게 이제 트렁크가 되는 거고 여기는 브랜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뭔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 요걸 보고 브랜치라고 한다. 이렇게 머지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배포를 해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알려고 뒤로 한번 돌아와 봤어요. 제 형상관리 절차. 자, 2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디자인 패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자,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정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갖고 디자인 패턴이 거의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데 특징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땡땡땡은 구연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하여 이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연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건 브릿지 패턴이 되는 거예요. 각자 독립적으로 변형이 가능하고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다. 즉 기능과 구현에 대해서 두 개를 별도의 클래스로 구현을 한다라고 하는 거 브릿지 패턴이 되는 거고 2번 한 객체의 상태가 바뀌면 그 객체에 의존하는 다른 객체들한테 연락이 가고 자동으로 내용이 갱신되는 방식의 패턴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감시하는 패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옵저버 패턴이 되는 거예요. 옵저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브릿지 패턴, 옵저버 패턴, 싱글턴 패턴, 팩토리 패턴 이런 것들이 잘 나오니까는 나중에 이것들은 시험장 들어가시기 전에 정리해서 드릴 테니까는 시험장용으로만 쓰세요. 내가 이 패턴에 대해서 이것들을 외운다?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저는 여태까지 개발을 하면서 구연부에서 추상층을 분리한 게 브릿지 패턴이라는 건 몰랐어. 그리고 팩토리 패턴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근데 팩토리 패턴을 구현해라 이건 한단 말이에요. 싱글턴 패턴을 구현해라 이건 한단 말이에요. 이런 옵저버 패턴을 구현해라 그건 하겠지. 그거는 옛날에 소스코드 보면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이런 내용들은 실무에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시험용으로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UML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은 UML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자, UML은 컴퓨터 어플리케이션을 모델링할 수 있는 통합 언어이다. 모델링하는 랭귀지가 되는 거니까. 자, 구성 요소로는 사물 땡땡 다이어그램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조 다이어그램 중 땡땡 다이어그램은 객체들의 타입을 정의하고 객체들의 관계를 도식화하여 시스템의 특정 모듈이나 일부 전체를 구조화한다. UML 모델링에서 땡땡땡은 클래스와 같은 기타 모델 요소 또는 컴포넌트가 구현해야 하는 오퍼레이션 세트를 정의하는 모델 요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딱 답을 보면은 자 1번에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UML을 그릴 때는 일단 사물이라는 걸 그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사물. UML 같은 경우에는 어떤 구조하고 연관관계를 그린다든지 어떤 기능을 수행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물들 여기에 유저라는 게 있는 거고 여기 주문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것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사물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걸 뭘로 표현해요?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를 해주게 된다. 사물, 관계,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고 구조 다이어그램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 UML 모델링에서 인터페이스는 클래스와 같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시험에서 맞추신 분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요 문제는 1번, 2번, 3번 해가지고 부분 점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요소이다. 그래서 UML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관계가 있어요. 관계는 일반화 관계라는 것도 있고 실체화 관계라는 것도 있고 의존 관계라는 것도 있고 연관 관계라는 것도 있고 합성 관계에서는 뭐 집약 관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반화 관계 같은 경우에는 상속 관계예요. 자,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일 때의 관계이다. 자, 연관 관계는 한 클래스가 다른 클래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사용할 때 표시를 한다. 자, 의존 관계도 연관 관계랑 비슷해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은 클래스의 관계가 한 메서드를 실행하는 동안 같이 매우 짧은 시간만 유지되는 거. 이걸 보고 의존 관계라고 하는 거고 실체화 같은 경우에는 추상화를 한 거예요. 추상화시켜가지고 얘네들을 구현하게 되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구현받아 추상 메서드를 오버라이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걸 보고 실체화 관계라고 하는 거고 집약 관계라는 게 있고 합성 관계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는 집약 관계라고 하는 거, 애그리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나중에 전체적인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각자 따로 놓을 수 있는 거. 내가 만약에 소불고기를 만든다. 소불고기 다 먹었어요? 그렇다고 다시다가 없어지고 미원이 없어지고 간장이 없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집약관계, 애그리게이션이 되는 거고 전체 객체 라이프타임과 부분 객체 라이프타임은 독립적이다.
그다음에 합성관계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책상이에요. 책상이 있는데 상판이 있고 다리가 있고 나사가 있고 책상을 부셔버렸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긴밀한 의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부분 객체가 전체 객체에 속하는 관계로 긴밀한 필수적 관계이다. 이게 이제 합성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일반화 관계라든지 실체화 관계라든지 의존 관계라든지 연관 관계라든지 집약 관계라든지 합성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특징만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된다. 나중에 정리할 거예요. 자,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관계. 뭐 이것도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에도 관계가 또 있는데 유즈 케이스 아까 전에 지금 여기에서의 관계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의 관계도 있어요. 여기 연관 관계. 유즈 케이스와 액터 간의 상호작용이 있음을 표현한다. 유즈 케이스라고 하는 거는 기능이에요, 기능이고 액터라고 하는 거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뭔가 시스템이라든지 뭐 사용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관계가 있다라는 거를 표현하는 거고 포함 관계하고 확장 관계 요거 두 개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인클루드하고 익스텐드라는 게 있는데 포함 관계는 유즈 케이스를 수행할 때 반드시 실행되어야 하는 경우 요게 이제 인클루드가 되는 거고 확장 관계 같은 경우에는 유즈 케이스를 수행할 때 특정 조건에 따라 확장 기능 유즈 케이스를 수행하는 경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뭔가 사람이 이제 어떤 사용자가 기능을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글쓰기를 할 거예요. 글쓰기라는 거를 수행을 하는데 포함 관계이다라고 하는 거. 인클루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기능은 얘가 이제 로그인이 돼야지 여기 있는 포함을 할 수가 글을 쓸 수가 있으니까 얘가 이제 포함 관계가 되는 거고 여기는 확장 관계 같은 경우에는 첨부 파일을 올린다. 첨부 파일 같은 경우에는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확장 관계가 되는 거예요. 포함 관계는 필수적인 거. 그리고 확장 관계 같은 경우에 포함 관계는 필수적인 거, 확장 관계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이지 않은 선택적인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점수에 따라 점수를 출력하는 테스트를 진행하려고 한다. 다음과 같은 테스트 입력값을 넣었을 때 테스트 방식을 이렇게 쓰시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지금 점수가 90에서 100점, 그러면 700만 원이래요. 자, 다음에 80에서 89점, 500만 원, 70에서 79점, 300만 원, 0에서 69점, 0만 원. 자, 이런 식으로 있게 되는 거고 테스트 입력값이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1값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값 여기 있죠. 0값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어요. 1값 집어넣었어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68 여기 있죠. 69 70 여기 있잖아요. 이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 경계값 분석 기법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아마 보기가 주어져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어로 나왔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 그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어를 다 써라라고 나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 앞자리만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운드리 밸류 애널리시스 이게 이제 경계값 분석이 되는 거니까 이것만 딱 찾아주시면은 된다. 자, 블랙박스 테스트 요거 종류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동등분할 기법이라는 게 있고 경계값 분석이라는 게 있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라는 게 있고 비교 검사라는 게 있고 그리고 오류 예측 기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자, 동등분할 기법 입력 자료에 초점을 맞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검사하는 그런 방법이다. 자, 경계값 분석 입력 조건의 경계값을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하는 방법이다. 방금 전처럼 뭐 0이다 그럼 마이너스 1, 0, 1 이런 것들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원인 효과 그래프 검사 입력 데이터 간의 관계와 출력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거 체계적으로 분석한 다음 효용성이 높은 테스트 케이스를 선정하여 검사하는 기법 이게 이제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이 되는 거고 오류 예측 기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이나 테스터의 감각으로 테스트하는 기법 비교 검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하는 거예요. 여러 군데서. 여러 버전의 프로그램에 동일한 테스트 자료를 제공하여 동일한 결과가 출력되는지 테스트하는 그런 기법을 보고 비교 검사라고 한다. 그래서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종류들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동등분할 기법, 경계값 분석 기법, 오류 예측 기법, 그리고 비교 검사, 그리고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자, 어플리케이션 테스트 유형 분류. 이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정적 테스트, 동적 테스트, 테스트 기법에 따라서 화이트박스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자, 그리고 테스트에 대한 시각에 따라서 검증 테스트, 확인 테스트. 여기 있는 정적 테스트가 화이트박스 테스트이고 동적 테스트가 블랙박스 테스트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지금 요거는 기법에 따라서 나눴기 때문에 화이트박스 테스트나 블랙박스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동적 테스트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정적은 화이트, 동적은 블랙박스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무리가 있는 거니까는 그렇게 나누지 말아주세요. 자, 테스트 목적에 따라서 회복. 일부러 고의로 뭔가 장애를 발생시킨 거예요. 그리고 다시 회복이 되는지 보는 거. 안전 테스트, 보안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강도 테스트, 스트레스 테스트는 부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고, 성능 테스트, 뭐 여러 가지 뭐 응답 시간이라든지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성능 테스트가 되는 거고, 구조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내부를 보는 거, 회귀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수정을 했으면은 그것들이 이제 잘 다시 동작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거, 병행 테스트, 같이 여러 군데서 같이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보는 거, A/B 테스트, 기존 서비스 대비해서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거, 스모크 테스트, 테스트 환경에 대한 테스트, 이게 이제 스모크 테스트가 된다. 자, 테스트 기반에 따라서 명세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구조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고 경험 기반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 설명하는 용어를 작성하시오. 여러 개의 사이트에 한 번의 로그인으로 여러 가지 다른 사이트들을 자동적으로 접속하여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싱글 사인온이 되는 거죠. SSO. 하나의 시스템에서 인증을 할 경우 타 시스템에서는 인증 정보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로그인 처리를 하도록 하고 없는 경우 다시 통합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싱글 사인온 SSO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아시아나라든지 CJ1을 제가 비유해가지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제가 그쪽 프로젝트에 참가를 했는데 자동으로 막 여러 군데 로그인을 쫙 시켜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SSO 따로 관리하는 서버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로그인 정보를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른 데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지 확인해가지고 로그인을 강제로 CGV에서 뭐 강제로 시킨다든지 CJ1에서 강제로 시킨다든지 이렇게 그 개발을 하는 게 SSO, 싱글 사인 온이라고 한다. 자, 싱글 사인온 이제 뭐 로그인 관련된 거니까 로그인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잖아요. 쿠키 세션 방식을 사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자, 그리고 토큰을 이용하는 방식도 있었고, 토큰하고 가장 연관이 있는 게 오스라고 하는 방식도 있었고, 이런 것들 뭐 커버러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공부를 했으니까 아이핀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SSO, 싱글 사인 온이 된다. 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ER 다이어그램 기호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복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많은 기호들이 있으니까 요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각형은 개체를 얘기하는 거고,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타원 같은 경우에는 그 개체 안에 들어가는 속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밑줄 타원 이렇게 해가지고 밑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얘가 이제 기본키 속성이 되는 거고, 이중 타원 같은 경우에는 복합 속성을 얘기하는 거고, 선링크 같은 경우에는 개체하고 속성을 연결하는 거고, 점선 같은 경우에는 관계 속성을 연결한다. 이렇게 요거는 혹시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에 맞는 답을 작성하시오. 자, 일단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 요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프로세스가 뭐예요?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뭔가 필요에 의해서 컴퓨터에다 설치를 하게 되면 걔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지 프로세스라고 하지 않잖아요.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을 내가 실행시키기 위해서 더블 클릭을 따닥 하게 되면은 얘가 어디로 올라가게 된다? 주기억 장치라고 하는 데로 올라가게 된다. 자, 주기억 장치로 올라가면은 얘가 실행 중인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는 프로세서가 있단 말이에요. 인텔 프로세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인텔 프로세스라고 광고에 들어보신 적 없죠? 인텔 프로세서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 서라고 하느냐?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처리기가 프로세서가 되는 거니까 프로세스를 처리해주는 게 프로세서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올라가 있는 프로세스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만 수행시키는 게 아니니까 카카오톡도 띄워놓고 영상도 보고 있고 문서 작업도 하고 있고 인터넷도 하고 있고 이런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하나만 독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갖고 요것들의 스케줄을 하게 되는 게 여기 있는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되는 거고, 요거 일단 알아보기 전에 주기억 장치로 올리게 되니까 주기억 장치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들을 새록새록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주기억 장치로 올리는 그런 뭐 주기억 장치 관리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처음에 반입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 있어요. 자, 반입이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은 하드디스크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하드디스크에 뭔가 가지고 오는 거, 내가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했기 때문에 그게 실행이 되면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거, 그걸 보고 반입이라고 하는 거고, 요것들을 배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기억장치 어딘가에 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배치 기법이라는 게 있는 거고, 근데 여기가 주기억장치가 이제 다 찼어요. 그럼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실행시킬 거를 가지고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교체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주기억장치 관리 기법 같은 경우에는 반입 기법, 배치 기법, 교체 기법 이렇게 있는 거고, 반입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요구 반입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그리고 예상 반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요구할 때 반입하는 거, 예상할 때 반입하는 거,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배치 기법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최적적합, 그리고 최초적합, 최악적합 이렇게 있는 거죠. 최적적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요만한 그런 크기, 요만한 크기 이렇게 있을 때 얘가 만약에 5kB고 얘가 15kB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3kB짜리를 집어넣었다. 얘를 최적적합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집어넣게 되는 거죠. 단편화가 가장 적게 발생되는데, 자, 다음에 최초적합하게 되면은 첫 번째 들어오는데, 첫 번째 만약에 여기 20짜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는 거. 요게 이제 최초적합이 되는 거고, 최악적합 같은 경우에는 여기 30짜리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큰 데다 집어넣는 거. 요게 이제 최악적합이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단편화라는 거를 또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단편화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내부 단편화라는 게 있고 외부 단편화라는 게 있다. 자, 내부 단편화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0kB짜리예요. 5kB짜리가 이렇게 할당이 됐어요, 프로그램이. 그러면 나머지 여기 5kB를 이렇게 집어넣고 남는 짜투리 공간, 여기 있는 남는 짜투리 공간을 내부 단편화라고 하는 거고, 내부 단편화 5kB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15kB짜리의 뭔가 프로그램을 집어넣었다. 여기다 집어넣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외부 단편화 15K가 아니라 10K죠. 여기 있는 거 10K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단편화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있는 메모리 공간이 단편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 10K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편화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단편화니까는 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네.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 페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거 얘가 있고, 자,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기법이라고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동일한 크기로 나누게 되는 거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가변 크기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이징을 고정 크기로 나눴기 때문에 페이징 기법 같은 경우에는 내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자,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 가변으로 나눠가지고 내부 단편화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나 외부 단편화는 발생을 하게 된다. 요거 질문 주신 분이 아니 어떻게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게 돼요? 얘는 외부 단편화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메모리가 이렇게 커다랗게 있을 때 여기들을 분할을 한단 말이에요. 분할해가지고 쓰는데 가변으로 이만한 거를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이런 공간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죠? 세그멘테이션 기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외부 단편화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있는 배치에서는 최적적합, 최초적합, 최악적합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 교체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교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얘가 first in, first out이라고 하는 거, FIFO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OPT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LRU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LFU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SCR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 거고, 자, 그리고 NUR이라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종류 알아두셔야 돼요. FIFO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빼내는 거, OPT 같은 경우에는 계산식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얘는 예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안 쓸 것들을 예상해가지고 빼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계산식이 나올 수가 없고 종류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LRU하고 LFU가 있는데 LRU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페이지를 교체해 주는 거고, LFU 같은 경우에는 참조 횟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조 횟수가 적은 거를 교체해 주는 거. SCR 같은 경우에는 얘는 FIFO를 개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얘 같은 경우에도 계산식이 나오지 않아요. 자, NUR 같은 경우에는 참조 비트라고 하는 거하고, 자, 그리고 변형 비트라고 하는 거, 요거 두 개를 둬가지고 참조도 했고 변형도 했어요. 그럼 얘는 또 쓸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장 마지막에 변경을 해주게 되는 거고, 00 참조도 안 했고 변경도 안 했어요. 그럼 얘 먼저 빼버리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NUR이라고 하는 그런 기법이다. 그래서 교체 전략에서는 FIFO, OPT, LRU, LFU, SCR, NUR 이런 알고리즘이 사용이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메모리에서 또 나올 수가 있는 게 뭐 있죠? 그 스트레싱 현상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스트레싱 현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얘는
그 프로그램을 실행, 여기 프로세서가 이런 프로세스들을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가지고 그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시간보다 페이지를 교체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 이걸 보고 스래싱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뭐 스래싱 현상을 공부하면서 워크셋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잖아요. 페이지 부재라는 거, 워크셋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으니까 페이지 부재라고 하는 거는 CPU, 그러니까는 프로세서가 야 주기억 장치에서 이것 좀 가지고 와봐 라고 했는데 주기억 장치 없는 거 그걸 보고 페이지 부재, 페이지 폴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 스래싱 현상까지 아주 그냥 열띠게 한번 알아봤어요. 자, 갑자기 프로세스 하다가 자, 어쨌든 프로세스도 주기억 장치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배웠구나 이렇게 새록새록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또 선점형 방식이라는 게 있고 자, 그리고 비선점형 방식이라는 게 있다. 자, 선점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운영체제가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만약에 수행 중일 때 다른 게 급한 애가 딱 들어오면은 걔를 먼저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서에서 빼버리는 거. 얘가 이제 선점형 방식이 되는 거고 비선점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어권이 없는 거 요걸 보고 비선점형 방식이라고 한다. 그거 조금 이따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1번에 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으로 CPU 점유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 CPU를 먼저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다. 선점형 방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선점형 방식에서 CPU 점유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러니까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는 거를 보고 SRT라고 하는 거죠. SRT. 비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얘네 SJF, 쇼티스트 자퍼스트가 되는 건데 선점형 방식이기 때문에 1번에 들어갈 거는 SRT가 되는 거예요. SRT. 자, 두 번째, 시간 단위를 정해서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CPU에 할당하는 그런 방식이다.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 타임 슬라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는 라운드 로빈이 되는 거죠. 라운드 로빈이 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비선점형 스케줄링 기법으로 실행 시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할당하는 방식이다. 똑같이 여기에 있는 점유 시간, CPU 점유 시간이나 실행 시간이나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에 가장 짧은 거를 할당하는 거는 비선점형이기 때문에 얘는 쇼티스트 자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SJF가 정답이 된다. 그래서 1번에는 여기에는 SRT가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라운드 로빈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쇼티스트 자퍼스트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프로세스 그 스케줄링 기법들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점형 기법에는 라운드 로빈이라는 게 있고 SRT라는 게 있고 다단계 Q라는 게 있고 다단계 피드백 Q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라운드 로빈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들이 여러 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있을 때 타임 슬라이스를 할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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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2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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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이렇게 하는 게 여기 있는 라운드 로빈 방식이 되는 거고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같은 경우에는 실행 시간이 짧은 거를 먼저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뭔가 얘가 지금 프로세서에 할당된 게 8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2초예요. 그럼 얘 빼내고 여기 있는 거 집어넣는 거. 요게 이제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 되는 거고 요거 두 개 계산식 굉장히 복잡하죠. 요거는 제가 계산식 특강에서 요것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그거 들어주시면 되고 다단계 Q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Q들을 여러 개 만들어 놔요. 이렇게 Q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얘는 뭐 실시간 Q이다, 뭐 배치 Q이다, 뭐 이렇게 Q들을 이렇게 종류를 만들어 놔요. Q. 그리고 뭐가 작업이 들어왔어요. 그럼 얘가 어느 큐에 들어갈 건지 그것들을 정한 다음에 위에 있는 것들이 다 수행이 돼야지 그 다음 큐가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오면 다시 얘 수행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수행이 돼야지 여기 있는 것 수행할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다단계 Q가 되는 거고 다단계 피드백 Q 같은 경우에는 얘가 들어오면 첫 번째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2초 수행하고 여기는 4초 수행하고 여기는 8초 수행하고 마지막에 라운드 로빈으로 수행한다. 2초 안에 안 끝나면 다음으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초 안에 안 끝나면 8초로 돌리는 거고 마지막에 라운드 로빈으로 이렇게 돌리는 방식. 이걸 보고 다단계 피드백 Q라고 한다. 자, 여기서 또 나올 수 있는 용어가 기하현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기하현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기하현상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서를 할당받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기하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배고파 죽는 거예요. 자, 이런 기하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기법을 사용하게 된다? 에이징 기법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선점형 기법에서 기하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하고 다단계 Q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실행 시간이 한 20초예요.
근데 계속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1초, 2초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 있는 20초 같은 경우에는 한도 끝도 없이 대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 다단계 큐도 마찬가지죠. 위에 있는 큐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맨 밑에 여기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얘들은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게 에이징 기법이 되는 거고 여기 선저면 기법에서 에이징 기법을 도입한 거는 다단계 피드백 큐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비선저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운영체제가 그런 강력한 제어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프로세서의 할당이 딱 되면은 얘가 끝날 때까지 뭔가 놔둬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비선저면 기법이 되는 거고 종류 보게 되면은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쇼티스트 자퍼스트, HRN, 우선순위, 기한부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행 시간이 짧은 것들을 먼저 집어넣는 거 SRT랑 똑같아요. 자, 그리고 HRN 같은 경우에는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한 거고 요거 식서라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식 같은 경우에는 대기 시간 플러스 실행 시간 나누기 요것들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실행 시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값이 높은 거를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처리를 해주게 된다. 요게 이제 HRN 경로 우대 사상을 적용한 거고 우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프로세스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게 되는 거고 기한부라고 하는 거는 이 시간 동안 완료해라고 해서 못하면은 다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험한 기법. 요게 이제 기한부가 된다. 그래서 요거 종류들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하 현상이 발생이 될 수 있는 거는 쇼티스트 자퍼스트라든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하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기하 현상을 해결하는 게 에이징 기법이고 에이징 기법을 도입한 게 HR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프로세스 스케줄링 같은 경우에는 선저명 방식이라는 게 있고 비선저명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선저명 방식 같은 경우에는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이라는 게 있고 다단계 큐, 멀티레벨 큐라고 하는 게 있고 멀티레벨 피드백 큐, MLFQ, MLFQ를 써도 되는 거고 MFQ를 써도 되는 거고 똑같아요. 자, 비선저명 같은 경우에는 얘는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 퍼스트 컴, 퍼스트 서비스가 되는 거고 쇼티스트 자퍼스트 이런 것들 HRN이라고 하는 거 자, 그리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기한부라고 하는 거 요거 종류들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192.168.1.0 사이다 표기법으로 24 네트워크를 FLSM 방식으로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눴을 때 두 번째 네트워크의 브로드캐스트 IP를 쓰시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정보처리 기사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유형이 나올 수가 있는데 다른 유형도 출제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계산식 특강에서 서브넷하고 서브넷 마스크하고 여기에서 많은 유형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풀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 유형들을 파악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니까는 24, 사이더 표기법으로 24라고 그랬으니까 가장 앞에 있는 옥텟 8비트, 두 번째 8비트, 두 번째 8비트,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이걸 내가 할당을 받은 거예요. 할당을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내가 다 쓰게 되면은 낭비가 있으니까 이거를 다른 회사에다가도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가공리로 나누고 몰로 소초면으로 나누고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것들을 나눠주게 된다. 그 나눠주는 개수가 3개의 서브넷이라고 그랬어요. 자, 3개의 서브넷에다 나눠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8비트가 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비트. 요거를 가지고 내가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이더 표기법으로 24라고 했으니까. 근데 3개에다 나눠주기 위해서 맨 앞에부터 경우의 수를 보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비트를 쓴다. 그럼 0하고 1. 2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2비트를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우의 수가 00, 01, 10, 11. 1씩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누라고 했으니까 2비트만 사용하면 되겠네요. 4개를 나눌 수가 있으니까. 요거 질문 주신 분이 3개 서브넷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3개를 쓸 수도 있고 4개를 쓸 수도 있고 5개를 쓸 수도 있고 6개를 쓸 수도 있잖아요. 맞는 얘기인데 지금 문제에서 제시한 게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눠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지금 답을 의도하는 거, 이 문제에서 답을 의도하는 거는 요거 2비트를 이용해 가지고 나머지를 호스트 아이디로 쓰는 거를 의미를 하게 되는 거지. 이거를 가지고 답안을 내라 라고 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따져 가지고 답안을 내라 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3개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3비트를 쓰게 되면 다른 답 나와요. 4비트를 쓰게 되면 다른 답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2비트를 썼을 때 뭐가 나오고 3비트를 썼을 때 뭐가 나오고 4비트를 썼을 때 뭐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이죠. 이 3개의 서브넷으로 나눈다라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지금 3개의 서브넷이라고 했으니까 2의 몇 승계를 사용해야 되느냐. 2의 1승계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하나의 회사에다 나눠줄 수, 2개 회사에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고, 2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얘는 4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고, 3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8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가 있다. 4개를 사용하게 되면은 16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가 있다. 내가 할당받은 8개를 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가지고 2비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내가 4개 회사에다 나눠줄 수 있고, 문제에서 3개의 서브넷이라고 그랬으니까 2비트만 이용하면 되는 거죠. 3비트까지 갈 이유 없어요. 4비트까지 갈 이유 없단 말이에요. 2비트만 이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00 네트워크예요. 이거는 공식이에요. 그 다음에 1을 더해요. 그럼 뒤에다 1 더해가지고 01 되는 거죠. 얘가 두 번째 네트워크. 여기다 1을 더해요. 얘가 자리 올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진수니까. 얘가 11 되는 거죠. 얘가 세 번째 네트워크. 0, 1, 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을 더해가지고 1, 1. 얘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네트워크.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두 번째 네트워크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네트워크라고 그랬으니까 01 네트워크가 되는 거죠. 자, 01을 할당받은 그런 회사이다. 01 네트워크에서 브로드캐스트 IP 구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 구하기 전에 01을 할당받은 회사에서 가장 작은 IP, 나머지 6개를 0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죠. 왜? 7개, 8개니까. 요거 하나의 옥텟은 8비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1, 2, 4, 8, 16, 32, 64가 되는 거죠. 1이 64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64번부터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01 네트워크에서 가장 큰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1, 2, 4, 8, 16, 32, 64 이것들을 다 더하면 되는 거죠. 64, 128. 그러면은 요 다음 네트워크가 128부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뭐겠어요? 127이겠지. 그래서 64부터 127까지의 범위가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64번부터 127번까지 IP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2.168.1.64부터 192.168.1.127까지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여기 있는 맨 앞에 거는 이 네트워크를 구분하는 네트워크 IP가 되는 거고, 맨 뒤에 거는 여기 안에 있는 거에다가 방송을 하기 위한 브로드캐스트 IP가 되기 때문에 여기 있는 64하고 127은 사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여기서 사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2에 몇 승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에다가 호스트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6승계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2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몇 개가 될지는 한번 해보시고, 얘가 이제 사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가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하라고 했을 때 192.168.1.127이 되는 거죠. 192.168.1.127이 브로드캐스트 IP가 되는 거고, 네트워크 IP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192.168.1.6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에 서브넷 마스크를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요거 2개의 비트를 네트워크 아이디를 썼기 때문에 얘를 1로 바꿔줘야 되는 거죠. 앞에는 다 1이에요.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 2개니까 192가 되는 거죠. 1하고 1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25.25.25.192가 여기에 서브넷 마스크가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사용 가능한 세 번째 IP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65, 66, 67, 68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사용 가능한 거 64, 65, 66 세 번째죠? 그럼 66이 된다? 아니죠. 왜냐면은 얘 사용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용 가능한 세 번째 IP는 65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65, 66, 67. 그래갖고 사용 가능한 세 번째 IP 같은 경우에는 6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 가능한 세 번째 IP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192.168.1.67이 된다. 이렇게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요거를 했을 때 서브넷 마스크를 구해라. 여기가 11 되는 거기 때문에 25.25.25.192가 되는 거고, 요거에 네트워크 IP를 구해라. 그럼 192.168.1.64가 되는 거고, 브로드캐스트 IP를 구해라. 192.168.1.127이 되는 거고, 요거에 사용 가능한 호스트 개수를 구해라. 그럼 2의 6승계 마이너스 2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된다. 맨 앞에 거하고 맨 뒤에 거 사용할 수 없으니까. 자, 어쨌든 브로드캐스트 IP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127이 되는 거죠. 그래서 192.168.1.127 앞에 있는 건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92.168.1.127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자, 9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설명에 대한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땡땡땡은 기술적인 방법이 아닌 사람들 간의 기본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사람을 속여 비밀 정보를 획득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다. 사회공학 기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얘는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너 나랑 친하잖아. 야, 소주 한 잔 먹으면 좀 친하잖아. 야, 이거 알잖아. 이런 거. 이게 이제 상해공학 기법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기업이 정보를 수집한 후 저장만 하고 분석에 활용하고 있지 않은 그런 다량의 데이터를 다크 데이터라고 해요. 다크 데이터. 요거는 이제 용어들은 좀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에는 사회공학이라고 하는 그런 공격 기법이 되는 거고, 이런 데이터들을 보고 다크 데이터라고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마무리 특강에서 용어들 설명 한번 쭉 하고 있으니까 그것들의 특징들을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 보도록 할게요. 아래 설명에 대한 알맞은 답을 작성하시오. 네트워크 하드웨어 및 응용 프로그램에 의해 생성된 보안 경고의 실시간 분석을 제공한다. 그런가 보다. 자,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를 장시간 심층 분석한 인덱싱 기반이다. 주요 기능은 데이터 통합, 상관관계, 알림, 대시보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의 로그를 통합해가지고 뭔가 이게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고 장애가 발생했으니까 혹은 보안에 위협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나한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요거는 사실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요. ESM하고 SIEM하고 두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빅데이터 수준이라는 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라고 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정답이 SIEM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SIEM이 정답이다. 요거는 그냥 빅데이터가 안 나왔을 때는 사실 조금 헷갈려요. ESM이 될 수도 있는 거고 SIEM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빅데이터라고 했으니까 정확하게 SIEM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다른 것들 보안 솔루션들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침입 차단 시스템이에요. 차단시키는 거. 네트워크와 간에 전송되는 정보를 선별하는 기능을 가진 침입 차단 시스템이다. 웹방화벽이라고 하는 건 와프라고 한다고 그랬죠. 와프. 자, 와프 같은 경우에는 웹에 특화된 거예요. SQL 인젝션이라든지 아니면 XSS라든지 이런 것들에 특화된 게 웹방화벽이라고 한다. 자, 웹 기반 공격을 방어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웹서버 특화 방화벽이다. 이걸 보고 와프라고 하는 거고, 침입 탐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IDS라고 하는 거예요. IDS라는 게 있고 IPS라는 게 있는데 IDS 같은 경우에는 탐지만 하는 거고 IPS 같은 경우에는 탐지한 다음에 차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사용, 오용 등을 실시간으로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탐지만 하는 거예요. 탐지해가지고 알림을 주겠죠. 자, 여기에는 이상 탐지라는 게 있고 오용 탐지라는 게 있는데 이상 탐지 같은 경우에는 오탐률이 훨씬 더 높다. 왜냐하면은 이상 탐지는 1, 2, 3 얘가 그 정상적인 케이스야.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그 공격으로 판단을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용 탐지 같은 경우에는 1, 2, 3 이렇게 들어오면은 얘는 공격이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상대적으로 오탐률이 낮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침입 방지 시스템 IPS라고 하는 거. 얘는 여기 있는 IDS하고 파이어월하고 두 개를 결합시킨 그런 형태가 된다. 자, 데이터 유출 방지 같은 경우에는 DLP, 그래갖고 내가 USB를 가지고 컴퓨터에 꼽았을 때 이 USB에 있는 내용은 컴퓨터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컴퓨터에 있는 내용은 USB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걸 보고 DLP라고 하는 거고, NAC라고 하는 거는 뭐 맥어드레스라든지 IP라든지 접속이 가능한 것들을 정리를 해둔 거예요. 표예요. 그래서 해당하는 IP하고 해당하는 맥어드레스만 여기에 접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NAC가 되는 거고, 자, 다음에 ESM이라고 하는 거, 다양한 장비에서 발생하는 로그 및 보안 이벤트를 통합 관리하는 보안 솔루션이다. 여기 있는 SIEM도 비슷해요. 근데 빅데이터 수준의 데이터를 장시간 심층 분석한 인덱싱 기반이다. 이게 이제 SIEM이 되는 거고, 빅데이터 들어가게 되면은 SIEM이 된다는 거, 요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오케이. 자, SOAR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 대응이에요. 자동화 대응. 보안 오케스트레이션, 자동화 및 대응을 통해 IT 시스템을 보호하는 그런 솔루션이다. 자동화 안 나오면은 SOAR이 되는 거예요. 자,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는 얘는 그냥 안전한 놀이터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운영체제하고 운영 프로그램을 분리시켜가지고 여기 응용 프로그램에서도 운영체제에 있는 기능을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밭을 만들어 둔 거예요. 그게 이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거고, FDS 같은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이상 탐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고, 프락시 서버 같은 경우에는 나 대신 저 위험하니까 나 대신 가라라고 하는 게 프락시 서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이네. 이렇게 프락시 서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VPN이라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VPN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VPN 같은 경우에는 공중망에서 마치 가상으로 내 전용망처럼 쓸 수 있는 거, 요걸 보고 VPN이라고 한다. VPN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라서 그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이번 시간에 또 많은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어요.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또 많은 개념들을 추가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기출 같은 경우에는 실기에서 기출 같은 경우에는 빈출의 개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다른 개념들까지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주시는 게 좋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설명들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은 몇 번이었죠? 8번에 그 서브넷 관련된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은 포기할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제가 계산식 특강으로 묶어놓은 것들은 사실 한 문제가 출제가 되거나 아예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하겠다라는 건 무리예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지금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마무리 특강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는 그 데이터베이스하고 프로그래밍 언어 요 문제를 한 문제라도 더 풀어주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우리는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웃는 얼굴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